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 부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이슈, 골절 이슈 가운데 또 이렇게 책임감 발휘해서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들 기다리시니까 제가 못 온다고 못 하겠더라고요. 감사해요. 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최첨단 칩을 미국 외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밤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를 또 한 번 좀 확인해 보면 블랙웰, 가장 고급형 칩 블랙웰 칩은 현재 중국에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 한 번 더 좀 확인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저도 이제 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그게 바로 전날 젠슨 왕에서 26만 장 블랙을 주겠다고 하자마자 그러니까요, GPU.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비행기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중국은 사실 명확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안 주겠다는 건 명확한 것 같은데 우방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여지는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해요. 뭔가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뭐 수량이나 기간에 한정을 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정말 가장 최신 칩은 반출 불어. 왜냐하면 대만의 정책이 그래요. TSMC가. 가장 최신 팹은 대만에만. 네. 해외는 얘보다 추상 1년 이상 양산 시기를 늦춘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4나노를 가지고 좀 양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만에만 2나노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정책을 지금 트럼프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정말 고지고대로 미국 밖으로 못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나 정부는 그 바로 전 호퍼 칩 중에서 가장 최상의 칩 GB200이나 GH가 돼요. GH200이나 300 같은 칩으로 대체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협의를 좀 하긴 할 것 같아요. 우방국한테는 좀 예외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식으로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GPU 26만 장 이제 공급하기로 얘기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딱 중국에 한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불똥이 튄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을 솔직하게 하잖아요. 얘기해도 돼요? 저희가 밤새 생각했던 네, 부분. 밤새 생각하셨어요? 원래 젠슨 왕이 이제 블랙웰로 전환이 거의 돼가고 있잖아요. 호퍼칩의 재고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인 고객들한테 블랙칩을 다 주죠. 미국, 중국에 있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큰 손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대만, 영국 같은 작은 시장에 호퍼칩을 이제 재고떨이를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호퍼칩 줄게 하면 안 살래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웰 칩을 팔겠다라고 해놓고 모종의 백악관하고 협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권 차원에서 블랙웰을 막아서 할 수 없이 우리는 호퍼칩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호퍼칩의 재고떨이를 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던 한국까지 와서 열심히 세일즈를 한 게 아닐까라는 확실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바로 다음날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의구심마저도 들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뭐 이제 고민해 보신 그렇죠. 시나리오 추론인 중에, 거고. 그리고 왜냐하면 최근에 행보를 보면 엔비디아가 사실은 굉장히 영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가만히 줄 서 있어도 대기줄이 엄청 길었었는데 이제는 CEO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팔고 있어요. 우리 것 좀 팔아줘. 심지어는 한 달 전에 있었던 오픈 AI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칩을 사줘 그랬잖아요. 나중에 돈 안 줘도 돼. 지분 좀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엔비디아가 지금 분명히 올해까지 완판된 건 맞을 것 같아요. 내년도도 나쁘지는 않아요. 수요가. 근데 내년이 거의 어떻게 보면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선행지표 지수들이 다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 올해보다 성장해서 전 세계 AI 투자 관련 금액이라든지 GPU 판매량 같은 거는 역대 최고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올해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내년이 되면은. 그리고 보통 3년 정도 투자가 되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순환 주기가 하나가 이제 일단락이 되고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빙하기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내년치 물량들과 그 후에 물량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영업, 세일즈 행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근데 아까 말했던 정말 재고떨이를 위한 건지 그런데 제가 정말 최악의 생각인 거고 상상해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백악관에서 이렇게 강하게 막으면 젠슨 왕 입장에서는 한국에 약속을 했지만도 불구하고 이제 블랙웰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뭐 완전 배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아주 고민해 보신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만 그렇죠. 신형 줄게. 근데 재고 처리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가 미국 정부의 이런 반응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형 주고 싶은데 요 재고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쪽으로 갈 제가 수도 왜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하필이면 블랙웰 칩이랑 26만 장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1년 뒤만 되면 루빈 칩이 나오거든요. 그럼 블랙웰은 이제는 사실은 최신형 칩이 아니고 재고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근데 우리는 2030년까지만 앞으로도 5년에 걸쳐서 계속 블랙웰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블랙웰은 더 이상 사실은 메인 제품이 아닌 거예요. 루빈 그다음에 또 2년 지나면 파인만이 등장할 건데 굳이 블랙웰이라고 했으면은 영원히 우리는 블랙웰만 팔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계속 우리는 재고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벤센트 장관 재무부 쪽에서도 요 칩 관련돼서 한 몇 년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때 되면은 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전 버전부터 맞아요. 이제 네. 가능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신 거고. 그러면 GB200 그레이스 블랙웰 요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다른 칩보다 뭐 10년은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장이 심하잖아요. 젠슨왕도 과장이 좀 심하고 그래요? 3대 과장러들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젠슨왕, 트럼프. 사실 10년이라는 건 바로 내년에 AMD에서 출시되는 MI450만 하더라도 지금 블랙의 칩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제품에 연기되고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에서 AMD의 다음 출시 제품이 너무 좋다서 얘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계부터 조금씩 점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HBM4도 수식이 바로 나오지 않고 거기에도 약간의 설계 변경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변경들이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10년은 아니고요. 1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10년은 좀 과장됐고 그렇습니다. 1년? 10년 전에 AI 칩 없었는데 뭐.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젠슨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엄청난 파급력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뭐 주가에 미친 영향도 그렇고 젠슨왕 방안 잠깐 뭐 다 아시겠지만 약간만 정리를 해보면 뭐 많은 어록이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있었고요. 뭐 한국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근원 영향을 많이 받은 회사고 뭐 PC방 최고고 뭐 페이커 최고고 뭐 진짜 뭐 K-팝 최고고 뭐 진짜 최고를 많이 외치고 갔습니다. 특히나 뭐 96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편지 뭐 언급해서 또 코리아 치킨 최고다 이제 뭐 최고를 계속 네 연발하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네. 다른 전문가님의 그것도 뭐 사견이긴 한데 이번 SK 최태원 회장을 부른 게 아니라 현대차하고 이재용. 삼성그룹하고 맞아요. CEO 회동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셨던 분이 있어요. 전문가 중에서. 왜 삼성이었을까? 메인 파트너는 하이닉스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차피 HBM 시장에서 독점을 깨야 되니까 삼성을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최근에 HBM 마진율은 떨어지고 있고 DDR5의 마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일부 전망이면 내년 상반기 되면 마진율 역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DDR5는 삼성이 훨씬 더 많은 양을 팔고 있거든요. HBM보다. 굳이 가만히 기다리면 돈을 벌 것 같은데 HBM 안 해도. 그래서 삼성전자 되게 소극적이고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있다. 개발이나 완성 시점을.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빨리 여전히 좀- 비싼 돈 주고 하이닉스한테 사야 되는 상황이라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처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다양화시키는 당연히 게. 다양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하이닉스 이번에 뭐 차세대 제품 가격을 뭐 70% 인상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사오는 제품들이 그렇게 비싸지면. 왜냐하면은 팹 웨이퍼를 만드는 TSMC도 50% 인상을 했거든요. 다 인상하면은 본인은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무리 팔아도. 그래서 반드시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뭐 3E도 마찬가지긴 하죠. 공급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삼성이 조금 최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감지가 되니까 삼성전자한테 뭔가 좀 그냥 띄워주면서 너네들 HBM4 빨리 공급해달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언급 중에서 삼성과 SK는 나의 칩 형제, 뭐 우리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떤 좀 속내가 좀 더 있을까요? 지금 마이크론도 있긴 해요. 마이크론도 제품 만드는데 이제 최근에 차세대 차세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HM4, 6세대. 거기에서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된 거는 아직은 하이닉스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마이크론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아직 완벽하게 퀄테스트는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독점이 돼버린 거예요. HBM4가. 네, 통과 임박 기사는 또 봤는데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럼 왜 늦추고 있고, 늦추고 있는 건 아까 말했던 좀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가격 협상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시점에서 가격 협상을 하면 하이닉스한테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 독점인 상황에서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부러 HBM4의 다른 두 회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시장 동향을 또 사업 가적의 측면까지도 이게 좀, 사실은 심리적인 걸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팩트는 아니라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장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 곳은 다양한 제품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 다른 회사는 뭐 메모리에 훨씬 더 집중하는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지 싶거든요. 이 부분이 뭐 반도체만을 생각하더라도 하이닉스는 메모리 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리가 알듯이 파운더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외에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뉴러모픽 반도체, AI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GPU가 너무나도 우리한테 친숙한데, AI 반도체에 구현할 수 있는 거는 CPU가 있고, 일단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을 받는 GPU가 있고, NPU라는 뉴러모픽 차세대 반도체가 있는데, 삼성전자 이 중에서 개발을 지금 NPU 쪽으로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NPU 쪽으로 밀고 있고, 국내에서 사실은 스타트업 중 가장 유명한 퓨리오사도 NPU 쪽입니다. GPU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향후 미래 AI 칩의 메인이 누가 될 건가도 현재에서는 불투명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다른 걸 준비 안 하고 있어요. GPU 올리고 있고, CPU는 사실은 많은 역량을 해봤는데 최근에 인텔하고 협약 맺은 걸 보면 이제 포기하는 거로 가요. 자체 개발 포기 쪽으로 가고 인텔 걸 쓰겠다라는 쪽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GPU 온리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에 비하면 좀 더 다양성이 삼성전자가 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에서도 여차하면 실력만 올라오고 일들만 잘 수율만 잘 나오면 TSMC의 일정 부분을 삼성전자에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운더리 쪽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것들에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가지수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HBM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PU 우리한테 이제 공급하기로 한 26만 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GPU 26만 장이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부분인데, 일단 26만 장 중에서 삼성전자, SK그룹 이렇게 각각 5만 장, 5만 장, 그러니까 그 이상,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5만 장, 네이버 6만 장. 이 26만 장의 의미를 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AI 수석이죠, 한 얘기인데 이미 한 3만 장. 근데 여기다 추가 26만 장은 거의 이제 30만 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미 뭐 한 3만 장에다 26만 장까지 추가하면 거의 30만 장. 근데 이게 미국이 한 1,000만 장 갖고 있고, 그다음 중국, 이제 이어서 전 세계 3등이 이제 되는 거는 이게 상당한 의미다. 그러니까 시드가 될 수 있다. 좀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이제 좋게 보자면 네. 한국의 현재의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규모로 봤을 때 30만 장이면 적지 않은 규모다. 만약 더 많은 걸 줘도 그걸 활용할 만한 글로벌 기업이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네이버가 있다고 하지만 네이버는 사실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5천만 인구 이외에 뭔가 서비스를 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30만 장이면 학습용으로 쓰고 추론용은 또 다양한 걸 개발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시장만 겨냥한다면. 근데 그걸 한국만 온리 하는데 AI 3대 강국이라 하기는 조금 표현이 너무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또 반대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보통 하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얼마만큼 혹시 보유하고 있느냐?
미국 고사하고 중국에 있는 뭐 텐센트 같은 게임 기업이잖아요. 1년에 20만 장씩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라면 거기 2030년가 100만 장이 추가로 구매해요. 한 나라 전체가 30만 장인데 중국의 기업 하나가 100만 장. 그러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2위, 중국이 2위, 3위가 한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3위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비슷비슷한 상황 중에서 반보 앞선 수준이지 1, 2등하고 비교할 때 3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민감한 부분, 민감했다 약간 우리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3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중요한 시드 인프라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 이걸 보고 이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 제품 이제 팔겠다 이런 거를 사줘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공급을 받으려고 이제 줄 서 있고 상당히 이제 부족한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뭐 3등부터는 고만고만해도 좀 중요한 의미인지 이것도 궁금해서요. 일단 그 부분부터도 정말 이제 앞으로도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장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음부터 좀 더 기다리면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도 있다. 1년만 지나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고만고만 애들 중에서 한국에 좀 공을 들이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왜 현대차를 만났을까? 네. 사실 한국 시장 자체는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하나, 삼성도 있지만 현대차를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에 자율주행차가 있고 로보틱스도 갖고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전기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현대차 할 때는 한국 시장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장이거든요. 그 파급 효과는 사실상 클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차 현대차가 세계 2위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판매량인데 거기에 엔비디아 칩이 쫙 깔려 버리면 향후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때도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을 넣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경쟁사라고 될 수 있는 뭐 AMD나 다른 회사들이 중간에 교체해서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누림수를 생각해 보면 한국 시장 자체보다는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타겟팅하는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뭔가 좀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이후에 나온 팩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가능성, 이런 가능성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신 점을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데, 자, 젠슨원 방한 이후에 AI 팩토리라는 개념이 또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AI 팩토리를 이제 추진한다. 이거 어떤 개념으로 봐야 돼요? AI 팩토리. 지금 아마 AI 팩토리를 쓸 때 개념을 좀 두 가지 정도 혼동해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하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많이 익숙해졌던 이제 디지털 미러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가상의 공장에서 미리 돌려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 공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안전하게 높은 수율을 할 수 있기 위한 그것들 이제 하나를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AI 팩토리라고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정말 이전에 우리가 하고 써왔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 그 개념인데 조금 더 진보한 개념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건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은 사실상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스마트 팩토리, 실질적으로 사이버 몰리 시스템이 좀 더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공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공장, AI 팩토리 어떻게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 그쪽으로 했을 때에 이런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예상해서 미리 조치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실제 공장에서는. 그다음에 어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라인 전체가 서버려야 되는 문제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드밴스된 팩토리에서는 모듈 단위로 바뀌고 그다음에 사전에 예측이 되고 사전 메인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량이나 예상이 되면은 그 부분만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다른 데는 그대로 가동을 하면서 빠르게 먼저 이거를 온라인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엔지니어가 투입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개념이 스마트 팩토리고 거기에 AI의 인공지능이 돼버리면 예측 능력이라든지 이런 준비 능력,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연산하는 능력들이 훨씬 더 고도화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적게 관여하고도 효율성을 높이는 공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정성도 많이 높아질 겁니다. 인력 투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SK그룹도 2027년 말까지 뭐 AI 팩토리 완공 예정, 현대차그룹도 이제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 공장 통합하는 AI 팩토리 구축 계획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AI 팩토리를 그룹에서 이제 다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네요. 이게 좀 중요한 또 키포인트로 작용을 할까요? 향후에도?
지금 사실은 그 방향은 어차피 계속 가려고 했었던 방향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 칩들이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근데 제가 볼 때 원하는 AI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공장에 맞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전체 제어할 수 있는 걸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해야 될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훌륭하게 짜야지 이제 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GPU라는 건 그냥 하드웨어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고성 컴퓨터를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게임 능력은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좋은 아웃풋, AI 팩토리를 정말 제대로 구현하게 하려면 거기에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짜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것을 연결하느냐, 네트워킹 하느냐가 핵심인 거지. GPU를 우리가 100만 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사실상 그냥 놀고 있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젠슨 황에 지난 이제 방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쏟아냈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이 굉장히 기뻐할 소식을 갖고 왔다라고 예고를 했고,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소식들 플러스 행보들에 진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황제구나. 뭐 약간 CEO 중에서도 정말 스타급이 맞구나. 엄청난 파급력이었어요. 그렇게 보셨죠? 제가 에이펙 기간 동안에 네. 뉴스들을 이제 쭉 봤는데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보다 젠슨 젠슨왕이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많이 됐고 훨씬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번 에이펙 회담의 주인공은 젠슨왕이었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젠슨 황이라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그만큼 AI가 에이펙에서도 큰 주제가 이제 또 AI가 맞습니다.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AI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 조금 해보면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엔비디아 행보가 조금 많이 어떤 영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시총 5조 달러 고지 또 아직도 200달러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뭐 조정을 받았어도 이런 부분들은 뭐 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사실은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플레이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망치가 갈리는 거는 네.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과연 앞으로 계속 되돌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 얘기는 수요 부분인 거잖아요. AI의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AI의 수요는. 이제 뭐 AI 가지고 뭐 시작되는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건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엔비디아 칩이 많이 팔리고 HBM이 많이 팔릴 것이냐는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칩을 산다는 얘기, HBM을 산다는 얘기는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하드웨어예요. 보통 우리가 반도체 생각해보면 2년 동안은 15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하나 지어요. 그동안은 매출이 하나도 발생 안 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회수를 하는데 그때가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풀리는 거죠. AI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은 그냥 공장을 짓는 기간. 그게 내년까지.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또 공장을 지을까? 그렇지 않죠. 한동안은 새 공장을 안 짓습니다. 지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이제 서비스인 거죠. 정말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거 할 때 새롭게 공장을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칩이나 HBM을 계속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놓은 것들이 지금 놀리고 있어요. 공급과잉 상태로 사놨어요. 과도하게. 그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 접종을 찾아서 B2B든 B2C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2027년부터인 거고 공장을 또 짓지는 않는데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공장 계속 지을 거라는 논리인데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모든 회사들의 규모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쨌든 성장을 이끌어가야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지금 어떻게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여전히 뭐 50% 100% 성장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이제 뭔가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올해 행보가 또 재밌는 게 우리는 더 이상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추론 모델을 직접 개발해서 시제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는 로봇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추론 모델이고,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든 거예요, 정말. AI나 그 챗 GPT 같은. 또 하나는 수학과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추론 모델을 해서 얼마나 거기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드웨어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추론 모델을 판매를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전환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 뭐 여러 가지 AI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또 방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었던 스낵 CEO에 대한 이야기, 또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또 고민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좀 더 심층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셔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